김영호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6월 1일부터 학장직을 맡게 돼서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던 끝에 뭐 우연하게도 작년 한 5개월 전인가요? 이 국회 요 자리에서 이런 비슷한 주제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언론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또 새로 출범한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 정동영 의원님께서 이렇게 주관하시는 그 AI3 포럼에 2주에 한 번씩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포럼은 7시인데요. 그보다 훨씬 인간적인 포럼이어서 8시에 이렇게 제가 집이 분당이어가지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더더욱이 감사드릴 일은 저는 뭐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문외한에 가까운데 이렇게 경제와 사뭇 다른 뭐 저희 뭐 교육부총리, 경제부총리 따로 있을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 경제하고는 조금 장기적인 계획이고 또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갈 텐데 먼저 서울공대 소개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름 붙이기는 물론 중국의 천인계획 2008년도인가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시작한 중국의 천인계획하고는 중국의 천인계획은 해외에서 인재들을 예전에 우리 저 키스트의 사람들 모으듯이 수십 년 전에 하듯이 그렇게 한 천인계획이고요. 근데 마침 한 1,000명을 키워보자 해가지고 천인계획이라 이름 지었는데 중국 따라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좀 좋은 이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편의상 이렇게 한국형 천인계획이라고 네이밍을 제가 몇 군데서 했었습니다. 서울공대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 인재사항은 조금 이따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겠고요. 저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내년에 8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지는 올해 50년이 됐고요. 공릉동네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전을 했습니다. 학생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6,800명 정도 있는데 저 중에 반이 학부생입니다. 나머지 반은 석박사 학생들이고요. 매년 한 850명에서 정원외까지 한 870명의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수는 330명에서 한 340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의과대학을 빼고는 의과대학은 이제 병원이 있어가지고 한 500명 이상 되고요. 서울대 2,400명 교수 중에 한 7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학생은 한 8분의 1을 차지하고 학생은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생은 최대 규모이고 교수는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저희 이렇게 그 학과 학부가 또 12개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학과 학부가 12개가 있고 여기는 뭐 한 70명 정도 되는 전기정보공학부라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 10몇 명밖에 안 되는 어디가 있을까요? 뭐 원자핵공학과나 건축학과 이런 데가 조금 작은 규모로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이 학과 학부의 장벽을 없애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저 학장 선거할 때도 국립대학은 학장들까지 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민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학과 학부의 장벽을 없애자라는 말씀들도 밖에서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연구에 있어서는 이미 학과 학부의 장벽이 없어졌고요. 예를 들면 뭐 배터리 하는 석학들이 뭐 재료공학부에도 있고 뭐 화학생물공학부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이렇게 포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은 아직도 저렇게 개별 학부 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협동 과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밑에 협동 과정이 5개로 쓰여 있네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관심 많으신 인공지능 협동 과정이 되겠고 지금 학내에서도 저거를 정식 AI 대학원으로 만들자.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이라는 조직은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이제 확장이 돼서 요새는 데이터보다 AI가 더 이렇게 큰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어서
AI 대학원으로 만들자는 뭐 지금 움직임도 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요 밑에 공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저 조직은 조금 있다가 제가 어떤 아이디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기는 기업체 경력이 3년 된 사람들이 입학 자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과대학이겠죠. 이공계에서 학사 학위를 한 사람 중에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여기 입학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거를 세운 설립 의도는 기업의 문제들을 가져와서 이론을 하는 교수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자라는 것이고, 공과대학 모든 교수가 저기 다 겸무 교수로 되어 있고요. 공과대학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직으로 있습니다만 공대하고 같은 뭐라고 할까요? 같은 몸으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기서는 맨 밑에 있는 저 공학 전문 대학원은 전문 석사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보고서를 쓰면서 현장의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저 조직이 왜 여기 나오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최고위 과정들이 한 7개 정도 있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몇 분 여기 오셔서 네, 박민규 의원이 오셔가지고 여기 듣기도 하시고 그렇게 했고, 뭐 AIP 같은 과정 저 중에 하나는 뭐 한 30년 이상 된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저희 연구비 현황을 보면 뭐 당연히 예상하다시피 서울대 연구비 한 40% 이상을 공대에서 지금 차지하고 있고, 한 3천억 정도 1년에 3천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정부와 민간 연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뭐 한 공대에 한 20-30개의 건물이 있습니다만은 이 건물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2019년도인가요? 저희 원로 동문 중에 대덕전자 이제 김정식 회장님이란 분이 작고하게 한 달 전에 한 500억을 기부하셔가지고 이 건물이 작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학장이 될 때 이 건물이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고요. 그 앞에 이제 다른 전임 학장들이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사뭇 좀 다른 모습의 건물이어서 올해 건축 대상에 이제 후보로 올라갔는데 한번 좀 여러 가지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명실공히 AI 연구, 이 기부하신 분께서 MIT에 있는 AI 대학원과 같은 건물을 지어보자라는 뜻으로 해주셨고, 이제 거기서 세운 해동과학문화재단이 계속 작고하신 다음에도 관리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기 멋지게 준공을 했고, 여기에 6개의 AI 연구하는 클러스터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체화 인공지능, 그 다음에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멀티모달 온 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또 AI 로봇, 또 저희 아까 말씀드린 협동과정 인공지능 대학원, 그 다음에 범용 인공지능 컴퓨팅 파운데이션은 AI 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장병탁 교수님이란 분이 원장을 맡고 있는 그 AI 연구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와 AI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AI for Energy가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뭐 AI의 총집합체라고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선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같이 AI가 이렇게 갑자기 1-2년 만에 더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질 때 저희가 이 건물이 없었으면 어떻겠나 하고, 이 건물에 더더욱이 저희가 많은 투자와 관심을 좀 쏟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제 학장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것은 우리 330명 교수님들을 어떻게 엮어 나갈 거냐라는 일이었고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다 일당백이신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셔가지고 뭐 제가 할 일은 이렇게 엮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이슈가 국방공학이고 방위사업이겠다 생각을 해서 국방공학 센터를 설립을 했고, 올해 3월에 서울대학교 공식 조직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여기서도 AI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 10대 방산 기업들이 다 회원사로 참여하고, 그다음에 각 회사와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막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 방사능하고 많이 연결돼 있는 우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고에 지금 신청해 놓은 그 서울대 예산 중에 하나가 우주융합 기술관을 건립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한 500억 규모로 지금 저 프로포절을 내놓은 상태고, 제 아이디어는 이 우주도 마찬가지로 항공우주공학과라는 그 자그마한 조직의 전유물이 아니고 지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우주에서 해보자. 그래서 공대가 중심이긴 하지만 의대하고 우주의학도 하고 자연대와 우주 바이오도 하고 그다음에 농대와 우주 농업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은 빨리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프로포즈해서 뭐 예를 들면 수의대 학장은 이걸 보고 저기 실험용 쥐는 본인이 한 3,000마리 정도 제공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생각을 시작하게 된 것은 그 비공개 자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뭐 많이들 알려져가지고 사실은 뭐 공개 자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은 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가 2023년으로 한 1, 2년 전부터 2020년 넘어오면서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탈자가 지금 서울 공대에서는 한 120명을 넘어서 올해 한 150명까지 가지 않겠냐라는 그래프를 보고 이건 제가 저는 뭐 학생처장도 하고 그 전에 법인화에서도 일을 하고 했는데 제가 단편적으로 보던 문제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저 얘기는 870명이 들어오면 750명 졸업생은 750명이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통계로부터 제가 고민과 생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 왼쪽 그래프는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어서 850에도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통계까지 합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지금 공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로 공학을 계속하지 않는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공대가 좋아서 들어왔다가 너는 거기 의대에 밀려서 공대 온 거 아니냐라는 시선 때문에 그만두는 학생들도 있다라는 것이 제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거고, 예전에 저 굉장히 자긍심 갖고 있었던 우리 선배님이나 저나 또 지금도 자긍심을 갖고 밤낮 없이 연구하는 우리 공대생들한테 많은 상처를 줄까 봐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통계 한 명이 자퇴하는 게 저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공대를 들어오는 학생을 막고 자기는 떠나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는 일반 편입이 없습니다. 3학년, 4학년 때 편입을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학들의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거를 지금까지는 허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명, 150명이 나가면 그냥 산업체에 가는 그 인력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150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고 한 1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방금 그 TV 틀어주신 것들이 이제 사회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신 것 같고요. 저도 이 중에 하나 이제 그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2부에 나오게 되고 또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생방송 토론에도 한번 나갔다 오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관심 가져주신 건 좋은데 아까도 우리 저 김태년 의원님과 말씀 나눴지만 지금 이런 관심들이 사회적 현상이나 사회적 인식으로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 공대에 대한 전반적인 선입관을 바꾸느냐, 다시 옛날에 한강의 기적으로 돌아가는 사회 인식으로 갈 거냐라는 거는 좀 굉장히 불확실하고 저도 참 우려하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서론에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공대 학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대학 입시 정책을 바꾸는 거는 제가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저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시간일 거고 제 권한 밖의 일이어서 그럼 뭐래도 해야 되겠다. 뭐래도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 권한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전개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공과대학에는 한 10명의 부학장과 위원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회의를 같이 월요일마다 하고 그렇게 이제 고민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제조업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냐.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는 전 세계에서 제조업 비율이 28%인 전 세계에서 1위 국가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10대 수출 상품이 전부 다 산업이나 공업에서 일어난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오징어 수출하고 뭐 이런 광물 수출하고 그런 나라였었죠. 근데 이렇게 제조업에서 지금 기적을 일으켜 나라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가 있는 것이 부가가치율로 보면은 OECD 평균 30% 밑을 하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혁신이 필요한 지금 실정이고,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10년 이상 10대 수출 품목, 아까 자부심을 가진 그런 10대 수출 품목들이 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건 산업부 자료인데요. 다 정체되어 있어서 뭔가 혁신이 좀 필요한 상태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 AI를 이제 저 타이틀에 있는 AI를 들여다 보면은 이렇게 관심은 많은데 저 맨 왼쪽에 있는 것처럼 빨간색처럼 관심은 한 80%, CEO들 한 100명 중에 한 80%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은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활용하는 건 30%가 저건 30%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어느 정도 그냥 오토메이션을 AI라고 생각하는, 지능형이라고 생각하는, 지능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조금 쓰고 있는데 그게 AI 활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풀 스케일로 쓰는 분들은 아마 10%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이 많이 떨어지고요. 저 얘기는 제조업이 어렵기 때문에 제조업이 30%가 안 돼, 평균적으로 안 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의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뭐냐 하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취약하고 비수도권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저 얘기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저거를 활용할 만한 재정적 능력이 안 되고 또 실제로 기술적 능력도 안 된다는 것이고 저기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작년에 정부에서도 당연히 야심찬 계획들을 세웠죠. 그래서 30%가 우리 활용률이라고 시작점이라고 보면은 저거를 전제 조건을 해서 한 70%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늘리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굉장히 저는 지난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공대에서는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 과학과 다른 공대에서는 저기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유는 저희 공과대학의 소명은 저는 여기서 나온다고 보는데, 우리 누구나 MIT 교수까지도 저런 책을 낼 정도로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육 입국, 80년 전에 생긴 이런 그 현대 교육 대학들과 또 산업 입국이라고 하는 것에 있고, 그 교집합에 서울 공대를 비롯한 공과대학에 저는 위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업 AI라는 거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AI이고 아주 견고한 그 데피니션과 스콥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하고요. 저도 뭐 제 전문 분야가, 저는 이제 수자원 관리와 수자원 정책이 제 전문 분야인데 인더스트리얼 AI로 우리 공대 교수님들을 한번 또 이렇게 엮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공부를 해봤더니 아주 명확한 스콥과 뭐 이런 데피니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이 공대의 또 하나의 방향이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모 대기업 회장들께서도 이런 그 제조업에서 AI가 중요하다. 제조업은 산업의 한 분야인 거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조 AI보다는 이제 인더스트리 AI란 말을 더 많이 쓰고, 혹자는 범용 AI 또는 휴머노이드를 저 수평 방향으로 본다면 저거를 각 도메인에서 철강 산업, 반도체 산업, 뭐 조선 산업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오는 버티컬 AI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갈 길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런 제너럴 파운데이션 모형으로 과연 이렇게 다양한 실제 환경과 비정형화된 업무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담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갈 길은 굉장히 멀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요. 현재의 판단이고, 지금 보시는 저런 작업들이 물론 뭐 보행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저렇게 바느질을 하거나 저런 것들은 손의 강도라든지 또 저거 손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가 다 포지셔닝이고 저거 명령을 다 내려야 되거든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저거를 앞으로 로봇에 AI라는 뇌가 들어가서 저걸 하나하나 다 한다. 우리가 요거 지금 어떤 경우에는 밴드를 붙일 때는 살짝 짚고 그다음에 바느질 할 때는 또 세게 쥐고 하는 그런 강도까지 다 맞추면서 하느냐라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수록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거다라는 또 그 역설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기존 로봇 개발 프로세스에선 대응하기 힘들고, 더더욱이 이런 데이터들은 비정형화돼서 쌓여 있긴 하지만 데이터가 플랫폼에서 돌아다니는 이렇게 일상생활의 데이터에 비하면 완전히 스몰 데이터 프로블럼입니다. 어떤 경우는 few 데이터고 어떤 경우에는 제로 데이터일 수도 있는 라지 데이터에서는 커버하기 힘든 그런 스몰 데이터, 커스터마이즈 데이터, 그런 데이터 프로블럼이기 때문에 요새 나오는 온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력들을 키워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제안들이 서울공대에서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림입니다. 첫 번째가 저희는 이제 산업 AI 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어저께 서울대 공식 조직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한 6개월 고생을 했고요. 어저께 산업 AI 센터가 서울대 공식 조직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저 사각형의 서울 공대 산업 AI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AI를 도입하고 싶어하는 수요 기업입니다. 저 수요 기업들이 어떤 대기업은 자회사를 세워서 SK 같은 데는 가우스랩이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렇게 내부에서 그걸 다 소화를 하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중견기업부터는 여러 가지 허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공대에서 만든 AI 센터에 컨설팅을 의뢰를 하면 저희가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받고 한 10개의 과제를 도출을 해줍니다. 지금 시작점이니까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 두세 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 실험실에서 소화를 하고요. 나머지 한 6, 7개는 용역성 과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쪽에 왼쪽에 있는 솔루션 기업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0개의 과제를 처음에 도출해 주는 거는 초기 컨설팅이고, 그 다음 각 과제들은 이 수요 기업들이 또 다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컨설팅을 그동안 한 10몇 년 동안 공학 컨설팅 센터라고 있거든요. 산업 AI 전에 공학 컨설팅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10년 동안 2,000건의 컨설팅을 했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처음에 이 일성은 뭐냐 하면은 저 아무것도 몰라요. 다 해주세요. 그 다음에 1,000만 원도 없어요. 뭐 약간 이런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디파인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희망컨대 정부나 지자체가 저 자금 지원하는데 같이 매칭을 해줘서, 예를 들면 5천만 원의 컨설팅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한 3천만 원은 국가나 지자체가 해주고 2천만 원은 본인 부담한다든지 뭐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저쪽에 솔루션 기업들도 아마 저것 때문에 큰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교육의 입장에서 산업 AI 영역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품질 검사를 한다든지 저희 모니터링 같은 거 감지하는 거는 모니터링이고 품질 검사하는 퀄리티 컨트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의 최적화 옵티멀 컨트롤이라고 하는 최적화 부분도 있고 불량품 감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다 뭐 디지털 트윈 이제 가상의 세계에서 이제 뭐 오퍼레이션 해보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산업 AI의 영역이고 제가 그 서울공대에서 이걸 해보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저희 서울공대 330명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다 저 얼라이언스 밑에 있는 저 회색으로 되어 있는 저 하나하나의 도메인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공학부에서는 철강 산업을 대표하고 있고 전기와 기계에서는 자동차 산업을 그동안 해왔고 그 다음에 뭐 조선 산업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도 있고 이렇게 도메인도 있고 AI도 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저게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런 그 스마트 서치 시스템, 영어로 엑스퍼트 서치 시스템이라는 건데 이거를 한 6개월 동안 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능형 산학 매치 서비스라고 저 위에 여기 지금 주황색이 많은 이유는 서울공대 색깔이 주황색이어서 이렇게 많고요. 저기에 이제 지능형 산학 매칭 서비스 저걸 10월 1일 날 이제 오픈을 하려고 하고 지금 9월 달 동안 베타 버전으로 서울공대 교수님들의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에 저 챗GPT처럼 외부 사람들이 써봅니다. 그래서 우주 태양광 전문가는 누구지? 하면은 누구가 있고 여기에 논문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80%까지 떨어질 수가 있지만 초기에 이런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 또는 뭐 심지어는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런 기술적 자문이 필요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 저런 분들을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될 것이고요. 저게 이제 한 달 내에 이제 공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양손 인자라고 봅니다. 저게 이제 오늘 인재랑 관련 있는 건데 저 수요 기업과 컨설팅 센터와 솔루션 기업 저 수직 방향의 사각형의 수직 변에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양손 인재고 팔란트에서 보면은 저게 디플로이드 엔지니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자기 도메인 날리지가 있고 철강 산업 또 한 손에는 AI를 아는 이런 영어로 말하면 듀얼 스킬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 사회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거를 저는 이 공학 전문 대학원 아까 말씀드린 일단 공학 전문 대학원에서 한번 키워보자. 공학 전문 석사로 키워보자라는 것이고 학부에서 조선공학을 나오는 학생들이 공학 전문 대학원 2년 동안 AI 스킬을 배워서 또 한 손을 왼손잡이가 오른손도 한번 써보는 것이고 거꾸로 AI를 오른손에 학부 때 배운 학생은 왼손에 철강 산업을 한번 반도체를 한번 이렇게 해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부에 얘기를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무전공이란 개념을 다 학부에서만 지난 10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학부가 탄생을 했고 열린 전공이라는 게 최근에 한 1, 2년 전에 시작돼서 학부대학이라는 게 출범을 했고 또 학부의 학생 설계 전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 대학원에서도 120살, 140살 사는 우리 학생들한테는 대학원에서도 한번 무전공이라는 학생 설계 전공을 해보자. 왜냐하면 공과대학은 기초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교수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융합의 시대에도 들어오자마자 19살 학생이 갑자기 융합하자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인재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4년을 배운 학생들을 공학전문대학원에서 한번 무전공으로 한번 키워보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학생이 전공을 설계하는 개념으로 가보자. 그래서 저 위에 그 트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존의 트랙입니다. 근데 7개밖에 없습니다. 산업이 얼마나 많은데 7개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걸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하더라도 저 사이사이에 존재하는 산업들은 수없이 많고요. 그래서 차제에 아예 맨 밑에 있는 것처럼 학생 설계 전공을 만들어서 학생이 전공을 설계하는 거죠. 그럴 능력이 되는 학생들을 4년 동안 키워진 그런 학생들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그렇게 한번 키워보자라는 개념
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 빨간색이 없는데 저 빨간색을 넣어서 학위기에다가 지금은 공학전문대학원은 응용공학과 딱 하나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과대학에 굉장히 12개의 학과학부가 있기 때문에 공학전문대학원도 똑같이 그 학과학부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응용공학과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학생 설계 전공이라고 딱 도장 찍어주는 학위기를 만들면 어떠냐는 것이고, 저 동그라미는 뭐가 들어가면 뭐 자율 제조, 자율 자동차, 자율 주행, AI 학생 설계 전공 뭐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죠. 뭐 우주 태양광 학생 설계 전공 뭐 이런 식으로 찍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제안드리는 양손 인재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조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2025년도에 들어와서는 뭐 저도 상당히 이렇게 쇼크를 받았다고 많은 영감을 얻었는데, 뭐 딥시크가 있었고 또 뭐 젠슨 황의 그런 폭발적인 혁신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해서 저는 좀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서울대학교가 그 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여러 뭐 논란이 있었지만 또 여러 비판도 있었지만 수월성 교육 아니었느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은 무거워서 굉장히 거대해서 무겁고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전공이 없는 데서 융합이라는 걸 해보고 거기서 창의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술 그 이상의 수월을 추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서로 여러 전공들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자기주도형 융합을 만들어 보고 그러면서 한계를 극복하는 창의를 가져가자. 그래서 세상을 바꿀 혁신 인재를 만들어 보고 이거 최근에 이제 만든 저 슬로건인데 Future Shaping Innovator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저희의 인재상의 개념이고, 저는 서울공대도 이제 인재상을 굉장히 뚜렷하게 해야지 후발 공대들, 즉 카이스트 뭐 등등 후발 공대들하고 차별성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재 중에 이런 인재를 한번 키워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네이밍을 이렇게 했습니다. Education for Excalibur Engineering Leaders라는 엑셀 프로젝트를 론칭을 했고, 첫 번째는 개도국에 있는 베트남 같은 개도국에 있는 학생들을 2학년으로 편입해서 유치하는 거고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저 계획의 생각은 저희 대학원생에 비해서 외국인 학생들의 퀄리티가 학부 과정에 많이 처집니다. 아직도 많이 처져서 저절로 들어온 학생들보다는 우리가 가서 뽑아와야 되겠다. 눈망울이 똘망똘망한 우리 개발도상국에 있는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을 가서 스카우트해 와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하려면 글로벌 전형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아직은 불어대고 있는 일반 편입학 전형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아마 내년이나 후년에는 저는 생길 거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학부 1학년 때부터 창업이나 심화 연구, 심연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해서 3천만 원의 지원을 해보자. 그 중에 2천만 원은 장학금입니다. 100만 원씩 12개월을 주고 800만 원이 등록금이어서 2천만 원이고요. 장학금만 주면 이 학생들이 감사한 마음만 그냥 품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는 뭐 그냥 일반 장학생하고 다를 바가 없고요. 여기에 지도 교수 내지는 동문 멘터를 매칭을 시켜줘서 심화 연구와 창업을 같이 가이드하면서 나가보자라는 아이디어고, 이거 철학은 이렇습니다. 창업과 심연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세상을 바꾸고 싶은 열정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자라고 해서 TF를 구성했고, 아까 동영상에 잠깐 다큐 인사이트 동영상에 나온 이정동 교수, 축척의 시간과 최초의 질문을 쓴 이정동 교수가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올해부터 선정을 하고 내년 초에 선정을 하고 내년 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선정을 해서 40명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정 방식의 기본 전제는 대입 성적이나 선행 학습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성적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성적에만 의존하지는 않게, 그리고 저희가 선정하는 절차 자체도 혁신적으로 하자라는 기본 철학을 공유를 했고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정 방식은 창업이 한 15명, 매년 심연에 한 25명, 그리고 최초의 질문, 엉뚱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루 종일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한번 뽑아보자.
그리고 이번 학기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들의 추천도 좀 받아보자. 한 학기 수업을 해보면은 이 학생 좀 남다른데 뭐 이런 감이 오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한 번 들어온다고 다 그냥 3년을 지원받는 게 아니고 2학년, 3학년에도 기회를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진입을 유도하고 중간 평가를 하자. 근데 우려사항도 많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어떤 우려사항이 있냐면 이 친구들 서울대 들어올 때까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또 40명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건 아웅바둥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괜찮은 거냐라는 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만이 인재가 아니라 뭐 리더십을 가진 뭐 CEO가 될 수 있는 리더십도 있고 뭐 정계로 나갈 수 있는 리더십도 있고 또 다른 리더십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창업과 심연을 향한 거를 명확히 학생들 전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회로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혁신인재랑 인재라는 게 뭐냐라는 아마 그 크리티사이즈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공대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거는 단연간 지속 가능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매년 12억 원이 드는데 첫 해는 12억 원이지만 3년을 지속하게 되면 3년 후에는 36억이 계속 들게 됩니다. 40명 뽑는데 저거를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이제 일단 발전기금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정부 지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 저희 서울공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향한 제언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에서 여기 저쪽에서 그때 발표를 했나 보네요. 그래서 이런 언론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몇 군데 메시지가 전달이 됐고 마침 이공계 대입 인원을 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공대 플러스 자연과학대학까지 다 합쳐서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1%를 창업과 심연 인재로 뽑아서 그걸 혁신 인재라고 부르고 그러면 그게 1,000명이 돼서 그걸 천인계획, 한국형 천인계획이라고 하고 이거를 선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의 실험이 저는 교육을 갖고 실험을 하면 안 되지만 이거는 저는 better than nothing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돈을 투자해서 돈은 쓸 수 있을지언정 저 중에 한 명이라도 인재가 나타나면 저는 실패한 실험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울대학에서 했던 그런 선정 방식이 좀 국가에서 이렇게 더 진화돼서 국가에서 권위를 갖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 센터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과 평가와 앞으로 진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것을 담당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각 대학에 뭐 이렇게 TO를 줘가지고 1,000명인데 어느 대학은 뭐 30명, 어느 대학은 뭐 100명 이렇게 주는 거는 저는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또 각 대학에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중앙에서 꼭 서울대학, 서울공대 많이 안 돌아도 되니까 중앙에서 정말 저런 엉뚱한 질문을 하지만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좀 한 1,000명 정도 매년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고 그 재정은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만 과학기술 혁신 인재 양성 기금을 신설해서 그걸로 좀 충당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뭐 또 하나의 얘기인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학원을 가고 졸업을 하면 결국 신진 인력들의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 진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고 뭐 신문지상에 요새 인재 유출이 다 많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외국에 특히 뭐 글로벌 테크, 미국에 있는 글로벌 테크에 이렇게 취업되고 이런 거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문제는 그들이 30대나 40대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인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우리 기업은 이제 프라핏 수익을 향해서 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평생 고용하는 인력을 하이어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서 국가가 주도하는 AI 혁신 연구원을 만들고 여기 한 5억 이상의 연봉을 주고 주택까지 제공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최정의 인재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이거는 새로 신설해도 좋고 기존의 출연연을 뭐 개편해서도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200명 정도로 시작하고 한 1000명까지 늘리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고, 저기에 핵심은 전임연구원이고, 전임연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저런 고액 연봉을 갖는 연구원이고, 또 하나의 축은 초빙연구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 국내외 석학들을 여기에 초청을 해서 한 20억 이상의 연구 과제를 제공을 하고, 그 석학들이 본인 석박사 학생들을 같이 동반해서 인턴 연구원으로 있는 이런 체계가 되면 한 5년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하는 그런 펠로우십이 있으면 이 트라이앵글 내에서 우리가 혁신을 연구하고 진행해 나가는 곳이 될지 않냐. 그리고 사실은 공대를 이공계를 보면은 한 세 가지 축이 있을 텐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AI, 그다음에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중립 혁신 연구원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축은 전 바이오라고 봅니다. 그럼 바이오 혁신 연구원도 만들어서 한 3개 정도의 혁신 연구원으로 추진을 하면 우리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에 대한 제언이고요. 네, 이 정도로 일단 조금 오버했는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